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무주택자들이 주택 소유자들의 세금을 대신 부담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뜻 믿기 힘든 이야기겠지만 이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게다가 더욱 놀라운 점은 음악 대다수의 국민이 이러한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의 주요 기사들은 대개 세금을 납부하는 이들의 목소리만 다룰 뿐 음악, 그 재원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루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면 최근 음악 발생한 두 가지 주요 사건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보유세 인상에 대한 논의이며 다른 음악 한 가지는 5월 9일로 예정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종료입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면서 음악 다주택자들에게는 상당한 이중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입니다. 보유세 인상은 결국 정부가 국민에게서 더 많은 조세를 거두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럼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하게 될까요? 당연히 국민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상당수의 국민은 그 세금이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여깁니다. 이러한 착각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부담에조차 환호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진정한 당사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결코 다주택자가 아닙니다. 이 모든 정책의 최종 결과로 조용히 모든 비용을 떠안게 될 무주택 서민들, 바로 그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 전 자정을 앞둔 시각에 자신의 SNS 계정에 간결한 글 하나를 게재했습니다. 주요 선진국 도시들의 보유세 현황을 국내와 비교 분석한 기사를 공유하며 그는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덧붙였는데요. 바로 저도 궁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이한 문장이었지만 이 발언의 배경을 이해하는 이들에게는 결코 예사롭지 않은 순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최고 지도자가 이 기사를 공유했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호기심의 링크를 클릭했다는 의미로만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는 향후 정책 방향을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이죠. 이제 그 기사 안에 담긴 수치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뉴욕의 부동산 보유세율은 1%에 달합니다. 일본 도쿄는 무려 1.7%나 되며 중국 상하이 역시 0.6% 수준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하더라도 겨우 0.15%에 불과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전체 평균이 0.33%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는 그 평균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미 청와대 정책실장은 뉴욕, 런던, 도쿄, 상하이 등 주요 도시의 보유세 제도를 비교, 연구 중임을 언론을 통해 밝혔으며 기획재정부 역시 보유세와 거래세 전반을 망라하는 연구 용역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는 큰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보유세만을 독립적으로 떼어놓고 볼 수 있는 국가가 아닙니다. 국내의 경우 부동산을 소유하는 시점에 세금 부담만 낮은 듯 보일 뿐 취득세와 양도세, 대출 및 거래 규제까지 모두 고려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반부에서 더욱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직접 나서서 만약 미국처럼 재산세를 1% 부과하면 50억짜리 주택은 연간 5천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계산 결과를 공개석상에서 직접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움직임들이 단순히 우연의 일치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직접 세금은 최후의 수단이며 전쟁에 비유하자면 핵폭탄과도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 또한 현재까지는 검토 계획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핵무기를 사용할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 매일 밤 핵폭탄 설계도를 꺼내 들여다보는 일은 없을 겁니다. 즉, 이는 적어도 언제든 사용 가능하도록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시한폭탄이 동시에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만료됩니다. 지난 2022년부터 4년간 지속되어 온 조치입니다. 해당 기한 이후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이들에게 기존 8단계 기본세율의 최대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이 가산됩니다. 양도세 중과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자면 주택 매각 시 발생하는 소득세에 추가 부담이 붙는 형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체계가 존재하는데
여기에 다주택자에게는 20에서 30% 포인트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결국 양도 차익의 최대 75%의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무려 82.5%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정부는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못 박았으며 청와대 대변인 또한 5월 9일 종료만은 확실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5월 9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잔금 납부 기한을 4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유예받을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되긴 했습니다. 즉, 지금 다주택자들은 한편으로는 보유세 인상 조짐이 보이고 또 다른 쪽에서는 매각 시 양도세 부담이 커지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견뎌내도 세금, 팔아도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가 형성되는 셈이죠. 그럼 잠시 보유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예를 들어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든 임대를 주든 심지어 공실로 두든 관계없이 매년 꾸준히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대표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에 속합니다. 주택 매각 시 한 번만 부과되는 양도세와는 다르게 보유세는 매년 지속적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세율이 인상되면 그 경제적 압박이 매년 누적되는 형태를 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야? 라고요? 집을 여러 채 소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하고 말이죠. 실제로 여론 조사를 해보면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으며 뉴스 댓글에는 잘했다는 찬성 의견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와 그 세금을 실질적으로 감당하는 주체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조세전가라고 명명하는데요. 다소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그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한번 이런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동네 상점이나 음식점 사장님이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물에 부과되는 세금이 인상되었다고 말이죠. 이때 건물주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본인이 모든 세금 인상분을 감당하면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인상할 것입니다. 그럼 상점 사장님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오른 임대료만큼 수익이 줄어드니 결국 판매하는 물품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이 모든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될까요? 가게에서 삼각김밥 한 개를 구매하는 일반 소비자가 그 몫을 지게 됩니다. 본래 세금은 건물에 부과되었지만 그 부담은 마치 물이 흐르듯 점차 아래로 전가되어 최종적으로는 가장 말단의 소비자에게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주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인상되면 많은 경우 집주인은 그 추가 비용을 월세에 반영하여 세입자에게 전가합니다. 상황을 조금 더 상세하게 묘사해 보겠습니다. 서울 강북 지역에 빌라 2채를 소유한 집주인을 가정해 볼까요? 이 집주인은 매달 월세로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수입을 얻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출 이자와 관리비, 재산세 등을 제하고 나면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미 수익률이 상당히 빠듯한 상태죠. 그런데 만약 여기서 보유세가 추가로 인상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기업처럼 다른 사업 부문에서 비용을 흡수하거나 줄일 여력이 없습니다. 결국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월세 인상입니다. 50만 원이었던 월세가 55만 원, 그리고 60만 원으로 오르게 되는 거죠. 이 추가적인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의 몫이 됩니다. 결국 집이 없는 사람이 집주인의 세금 일부를 실질적으로 함께 부담하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세금 납부 고지서는 분명 집주인에게 전달되지만 실제로는 그 부담의 일정 부분을 감당하는 것은 매달 월세를 납부하는 세입자들이 됩니다. 국가가 세금 징수를 결정할 때 과연 그 부담이 특정 개인에게서만 마무리될까요? 처음에는 특정 집단에게만 부과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 경제 시스템 내에서는 그 부담이 임대료 상승, 물가 인상, 소비 및 투자 위축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점진적으로 확산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금 문제가 단순히 다주택자에게만 국한된 것이라 보기는 힘듭니다. 비록 세금 고지서가 특정 개인에게 발송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결국 전 국민에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가설이나 이론에 불과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 현상을 직접 겪은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종합부동산세를
대대적으로 강화했던 시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때의 정책 방향은 다주택 소유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를 주된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주택 투기를 억제하려는 목적이었죠. 하지만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 전국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세금 부담이 증가한 집주인들은 임대료를 인상하여 세입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죠. 특히 처음으로 독립해 자취를 시작했거나 새로운 보금, 자리를 찾던 이들이 갑작스럽게 치솟은 전세 가격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때가 정책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현실로 다가오던 순간이었죠. 정책의 목표는 부유한 주택 소유자였지만 정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주택이 없는 서민들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한 번 인상된 주거비 부담은 좀처럼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금이 단지 주거비용만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업용 건물주 역시 이와 동일한 원리로 행동하기 때문이죠. 건물 보유세가 인상되면 상가 임대료가 오르고, 임대료가 상승한 음식점 사장님은 찌개값을 인상하며, 카페 주인은 아메리카노 가격을 조정하며, 동네 미용실 원장님은 커트 요금을 올리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집이나 땅이 없는 평범한 직장인들이 점심 한 끼 식사와 커피 한 잔을 구매하면서 부동산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의 일부를 간접적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눈에 잘 띄지 않아 인지하지 못할 뿐, 이것은 현실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이 인상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몇 달 뒤에 물가 상승 소식이 뒤따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게 되면 매우 이제 우리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어째서 결국 무주택 서민들의 삶이 더욱 고달파지는 걸까요? 이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세금이 시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이해한다면 처음부터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간극이 곧 이 정책이 개인의 삶에 미칠 영향을 미리 가늠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산세 같은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 걸까요? 이러한 주장이 현실에서 통용되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수적입니다. 먼저 주택 소유자들이 세금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주택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아야 합니다. 그 매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공급이 대폭 늘어나고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질 때 비로소 집값이 하락하는 구조인 거죠. 이 세 가지 단계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에만 이론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특히 서울에서 주택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닙니다. 자산 가치를 지니며 노후의 버팀목이 되기도 하고 많은 가정에는 거의 유일한 재산으로 인식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지간한 세금 압박만으로는 집을 섣불리 팔려 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다수 소유한 자산가들은 그 정도 압박쯤은 충분히 견뎌낼 여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증여나 법인 구조를 이용하는 등 이미 효과가 입증된 다양한 세무 전략을 보유한 이들입니다.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방어할 수 있는 수단 또한 다각화되는 것이 현실이죠. 반대로 세금 압박에 가장 먼저 반응하게 되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여유 자금이 부족한 중소형 다주택자들입니다. 강북의 빌라 2채, 지방의 아파트 1채를 보유한 분들 말이죠. 이런 분들이 먼저 집을 내놓거나 임대 사업을 포기한다면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강남의 비싼 아파트, 시장이 안정되기는커녕 오히려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해왔던 임대인들이 시장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렴한 임대주택의 공급은 줄어들고 남은 주택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오히려 월세가 상승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정책이 원래 잡으려 했던 투기, 수요는 그대로 유지되고 정작 세입자들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던 임대인들만 먼저 사라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세금이 인상될 경우 일부 집주인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월세를 올리는 대신 아예 집을 비워두는 겁니다. 세금이 너무 올라서 임대 수익률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집주인들은 그냥 그 집을 비워두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집은 분명히 있는데 세입자가 살 곳이 없는 기이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이러한 공실주택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공급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임대 시장에는 매물이 없는, 즉 보이지 않는 공급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는 이미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높은 수준에 달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구 보고서와 관련 보도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은 국내 총생산 대비 자산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 부담률이 5.1% 수준으로 OECD 평균 0.8%에 비해 약 8배가량 높은 것으로 제시됩니다. 시기나 통계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수치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한국의 전반적인 부동산 세금 부담, 특히 거래세가 OECD 평균치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경향은 여러 기관의 자료를 통해 일관되게 확인됩니다. 이미 집을 사는 것도 파는 것도 무거운 부담인 나라에서 보유세마저 인상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집을 사지도 팔지도 않는 시장이 만들어질 겁니다. 거래가 멈추면 시장에서 매물이 사라지고, 매물이 사라지면 주택 공급이 줄어들며, 공급이 줄어들면 임대차 시장만 더욱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월세는 물론 전세 가격까지 오르고 그 모든 피해는 결국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셈이죠.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정부가 보유세의 국제 비교를 언급할 때 종종 빠뜨리는 수치들이 있습니다. 보유세 자체는 낮다는 주장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세금들은 어떨까요? 먼저 취득세부터 살펴보시죠. 집을 살 때 단 한 번 납부하는 세금인데요. 1주택자는 1~3% 정도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무려 12%까지 치솟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는 0.1% 수준이고 일본은 0.3% 정도에 머무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다주택자 취득세는 미국의 120배에 이릅니다.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양도세 중과시 최대 82.5%까지 부과되기도 합니다. 대출 상황은 어떨까요?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허가구역 안에서 집을 사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따라붙습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표방하는 국가 중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이러합니다. 한국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의 세금 부담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집을 살 때도 팔 때도 여러 채 소유할 때도 심지어 부동산 거래 자체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강력하게 막혀 있는 나라입니다. 이미 이렇게 꽉 막힌 시장에 보유세까지 더 올린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따라붙습니다. 자유시장 경제 국가 중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은 집을 들고 있을 때 세금은 낮아요. 그런데 살 때도 팔 때도 여러 차에 가질 때도 심지어 거래 자체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막혀 있는 나라예요. 이미 이렇게 꽉 막힌 시장에 보유세까지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주들에게는 결국 한 가지 선택지만 남게 됩니다. 매매를 멈추고 오직 임대료만 인상하는 방식이죠. 현재 이와 같은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같은 수순을 밟았죠. 당시 전례 없는 강도 높은 규제와 세금을 동시에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은 오히려 급등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재임 기간 내내 치솟았고 그 결과 평범한 직장인에게 내 집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한 꿈으로 변모했습니다. 이처럼 세금 정책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려다가 오히려 무주택자들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 셈이죠. 이러한 경험은 불과 1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다시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같은 방향성이 계속 되풀이될까요? 그 이유는 사실 명쾌합니다. 바로 정치적으로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 대다수의 국민은 환호합니다. 언론의 댓글창은 지지 의견으로 가득 차고 여론조사 지지율 또한 상승하죠. 하지만 이러한 세금이 실제로 어디로 전가되는지, 궁극적으로 누가 그 비용을 감당하게 되는지는 뉴스에서 좀처럼 다루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죠. 정책이 발표되는 날에는 화려한 보도가 이어지지만 반년 뒤 인상된 월세 고지서를 받아든 사람이 그 원인을 특정 정책과 연결짓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관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문제조차 제기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정책의 비용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조용하고도 은밀하게 전가되는 방식입니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아주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대개 우리는 부동산 문제를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갈등 구도로 해석하곤 합니다. 즉, 다주택자가 투기를 했으므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고 그래야만 집값이 하락하여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이는 단순하고 직관적이며 정의롭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제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은 그런 단순한 일직선 위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금이라는 한 지점을 건드렸을 때 그 파급력이 어디로 흘러가고 누가 그 충격을 감내하며 누가 그 비용을 전가받게 되는지는 훨씬 더 복잡한 경로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로의 마지막에는 항상 협상력이 가장 취약한 자가 존재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할 때 거절할 다른 선택지가 없거나 월세를 내지 못하면 당장 머물 곳이 사라지는 이들이죠. 이처럼 구조를 인지하고 있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은 같은 뉴스 기사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받아들입니다. 구조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한다는 소식에 박수를 보냅니다. 반면 이 구조를 아는 사람은 그 뉴스를 접하며 자신의 월세가 앞으로 얼마나 오를지부터 먼저 헤아리게 됩니다. 과연 어느 쪽이 현실을 더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을까요? 이 구조는 정말이지 상당히 교묘합니다. 세금을 많이 냈다는 소식은 주요 뉴스로 대서특필됩니다. 가령 특정 건물주가 종부세를 수천만 원 납부했다는 소식은 기사화되죠. 하지만 그 건물주가 세금 부담을 세입자의 월세 인상으로 전가하여 회수했다는 소식은 기사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저 개인 간의 사적인 계약으로 치부됩니다. 이처럼 사회적 가시성의 차이가 인식의 차이를 낳고 그 인식의 차이가 정책 평가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국 몇 년이 지나도 서민들의 삶이 왜 더 어려워졌는지 그 근본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진정으로 서민과 세입자를 보호하려면 단순히 세금 압박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거나 전월세 상한제를 실효성 있게 운용하거나 세금이 임대료로 전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보완 장치들이 세제 강화와 필연적으로 동반되어야 합니다. 한쪽 문만 막아버리면 그 압력은 다른 통로를 통해 빠져나가게 마련입니다. 그 통로가 다름 아닌 임대료이고 그 최종 부담은 세입자에게 돌아오게 되죠. 그렇기에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세금 논쟁을 넘어선 한층 심오한 질문입니다. 과연 주택 가격 문제의 본질은 세금 정책만으로 해결 가능한 것일까요? 아니면 근본적으로 공급 부족의 문제일까요? 서울의 주택 가격이 높은 본질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집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강남은 학교가 많고 의료시설이 우수하며 교통마저 편리하기에 모두가 그곳에 살기를 희망하죠. 하지만 물리적으로 그 지역의 토지는 더 넓어지지 않습니다. 세금을 아무리 인상한다 해도 강남의 지리적 우위는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수요는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세금이 오르면 거래량이 감소하고 거래가 줄면 시장 공급 또한 위축됩니다. 결국 이러한 희소성이 오히려 강남, 아파트의 가치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합니다. 주택 가격을 근본적으로 안정화하려면 굳이 강남이 아니더라도 거주할 만한 매력적인 지역이 많아져야 합니다. 교통망이 확충되고 학교가 설립되며 직주 근접이 가능한 지역들이 늘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십 년에 걸쳐 해결해야 할 도시 구조의 근원적인 문제예요. 만약 그 긴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당장 집값을 잡겠다며 세금을 인상하면 즉각적인 성과는커녕 부작용만 남는 경우가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현재 전세나 월세로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려서는 안 됩니다.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임대료 상승의 파급 효과는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 시기를 미리 확인하고 현행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료 인상 상한선이 어느 정도인지 숙지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정책 관련 뉴스를 접할 때는 단순히 발표되는 표면적인 수혜자나 대상만을 볼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부담과 비용이 어느 곳으로 전가되는지를 파악하는 통찰력을 가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수적인 역량은 바로 이러한 구조적 흐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정책 관련 뉴스를 접할 때 겉모습에만 현혹되지 않고 그 이면에 숨겨진 본질을 한 걸음 더 깊이 헤아려 봐야 한다는 말이죠. 정부가 특정 계층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그 세금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몫이 되거나
누구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지를 추적하는 통찰력을 기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경제 시스템은 겉보기에 정의롭게 기획된 듯 보여도 실제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작동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간극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좀 더 현명하고 주도적인 자세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겉으로 보기에 올바른 것과 현실에서 실제로 올바른 것 사이에는 언제나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누가 감당하게 되는지가 문제의 본질인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의 어느 한편에서는 건물주에게서 연락을 받고 고민에 빠진 세입자가 있을지 모릅니다. 이번에 세금이 크게 인상되어 라며 월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있는 바로 그 사람 말입니다. 그 세입자는 자신이 결국 정책의 최종적인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이번 달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할지 막막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이 마주한 조용한 현실의 단면입니다. 정책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보다 그 정책이 결국 누구의 주머니를 움직이게 하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복잡한 수치와 통계로 가득한 뉴스, 이면의 실제 인물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제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이처럼 유익한 콘텐츠를 꾸준히 제작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현재 전월세 계약으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 중 혹시 건물주로부터 월세 인상 통지를 실제로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임대인 입장에서 세금 문제로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현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